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배준수 경북일보 차장, 백수범 변호사와 함께 지역에서 논란이 된 소식들을 묶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다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동안 한국판 청년 버핏, 기부왕으로 불려온 한 청년의 얘기인데요.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박철상 씨 이야기입니다. 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15일 투자자 A씨가 박철상 씨를 사기,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씨가 2016년 10월부터 6차례 걸쳐 50%가 넘는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13억 9천만 원을 받아간 뒤 기존 약속을 어기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 씨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고소당한 이후 3차례 조사를 받은 박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자 9명에게서도 20억 원을 받아서 기부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기 혐의로 박철상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결국 기부왕이 사기왕이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청년 기부왕, 한국의 워렌 버핏, 400억 자산가, 수십억 원을 기부하면서 스타가 됐던 박철상 씨를 수식했던 그런 말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기부왕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기왕이라서 좀 씁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왕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닌데요, 그죠?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어쩌다가 이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됐는지 중간에 한번 기회도 있었을 텐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안타깝습니다. 이 박철상 씨는 대학생 신분으로는 최초로 1억 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도 했었고요. 2016년 아시아 기부 영웅에도 미국 포브스지 선정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2016년에 공중파 강연 프로그램도 하면서 유명세에 이제 정점을 찍었었는데요. 2017년에 400억 자산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당시에 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주식으로 번 돈은 400억이 아니라 14억 원 정도다. 400억 자산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와 관련된 질문을 피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은 다 제 불찰이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 해명도 다 사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박 씨는 14억 원조차도 번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왕의 기부는 대부분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결국 2018년 12월에 박 씨는 투자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기 수단의 하나로 기부를 동원한 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중간에 좀 어떤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놓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거짓으로 덮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 배준수 기자님은 직접 박철상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 2016년 3월 24일 날에 제가 인터뷰 기사를 썼는데요. 당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그 박철상 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과 대구지 고등학교 등에 연간 5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내고 있고 소년, 소녀 가장과 조선 가정 등에 연간 한 7, 8천만 원, 공익단체와 시민단체에 매년 4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기부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싶었다고 당시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기부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터뷰했던 내용만 보면은 더없이 좋은 사람이고 세상에 이렇게 기부하고 기여하는 그런 건데 좀 더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기자들도 취재를 하지만 그 속속들이 그 속내까지 다 찾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 박철상 씨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그 홍콩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을 통해서 거시 경제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길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1년에 13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제에 맞선 광복군이자 독재에 맞선 참스승으로 불리는 고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철상 씨는 어린 친구들이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나 울타리가 되고 싶다는 말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박철상 씨는 남의 돈으로 기부왕 행세를 한 사기왕이 돼버렸는데요. 인터뷰한 저로서는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왕이 된 것인데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우연인지는 더 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다가 근데 이게 계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박 씨가 한국판 청년 버핏으로 불리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주식 투자로 뭐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 2004년 재수를 할 당시 자산 운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모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고 곧잘 그 수익률도 좋았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계기가 하나 마련됐습니다. 2014년 12월에 대학 선배로부터 3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의 150%인 4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선배에게 조건을 내걸었고 선배는 실제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에 최고 40%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이후 400억 자산가 한국판 청년 버핏 등으로 입길에 올랐고 이후에는 기부하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중에 큰 돈이 없는데도 20억에 가까운 돈을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억 원 가지고 이게 수익률 좋게 투자에 성공하니까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돈은 벌 수 있다. 좀 맞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세까지 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시작이고 파국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2017년 8월입니다. 그 한 주식 트레이너가 박철상 씨를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400억의 자산을 주식으로 벌였다면 증거를 제시하라. 그 실제로 증거가 있다면 내가 1억 원을 당신한테 기부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박 씨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아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압박도 이제 거세게 받았습니다. 애초 2014년 12월 3억 원을 투자했던 즉 시드머니를 제공했던 선배도 3억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박 씨가 친구에게 또 2억 원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해서 부모님이 사는 집까지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이제 조금씩 그 실체가 드러난 건데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자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과 또 과정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경찰은 박 씨를 3차례 조사를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밝혀진 것은 피해액이 약 30억 원, 그리고 피해자는 경북대 교수와 교직원, 또 대구 교육계 인사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2018년 5월에는 재적과 휴학을 반복하던 학교로부터 이제 재적 처리도 됐고요. 그래서 경찰은 박철상 씨는 경찰에서 자기의 욕심이 이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고 스스로 허세가 있음도 인정한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요. 피해 금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일반 사기 사건의 경우에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형이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서구청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한 돈을 악성 민원 해결에 사용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1% 나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데요. 달서구청 직원들이 매달 자율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 이렇게 모은 800만 원에 월강 수변공원에 있는 자판기에서 벌어들인 수입 200만 원을 보태 총 1000만 원을
악성 민원인 A씨에게 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민원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일 뿐입니다. 아, 그래요?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 민원인은 2015년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자신의 그 식당 가게가 철거되자 더 많은 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달서구청이 제시한 보상금 3,600만 원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 이후에 A씨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2016년 4월 취임한 때부터 매일 구청장실로 찾아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민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성금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8월 30일 당시 모금한 돈을 관리하던 직원 자율회 회장과 총무팀장 등의 간부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모금액을 민원인 A씨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 지난해 9월 1,00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거치지 않고 수표로 이 민원인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다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받아뒀습니다. 예. 생계가 곤란한 민원인으로 둔갑을 시켜서 돈을 준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뭐 앞서서는 이 사기가 기부로 둔갑된 경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1% 나눔 운동?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달서구청은 2005년 1월부터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생활 속 실천 운동인 1% 나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직원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매달 초에 이제 복리후생비에서 일괄적으로 5,000원씩 떼가지고요. 한 달에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모아서 그걸로 기초수급자 같은 이제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나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달서구청의 공무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뭐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쓰였다 그러면 굉장히 언짢을 것 같고요. 언짢다는 그 감정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민원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건데 그것도 수표로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달서구청장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달서구청 관계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A씨가 지속된 민원으로 구청 직원들의 고충이 이제 말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실제 A씨를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까지 했었지만 이제 이 민원인이 가게 철거 이후에 가정 문제와 생활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처지를 고려해서 1,0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모은 성금이나 자율회비의 경우 행정 예산이나 공금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실제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달서구청은 행정적인 모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아, 모범 사례라고요? 네. 그 달서구청의 행정 대집행, 즉 식당 철거 때문에 가족까지 해체된 이 민원인의 민원을 잘 해결한 사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뒤집어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모범 사례라고 하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대구지방변호사회도 매월 회원들로부터 이제 자발적 성금을 받아서 필요한 기관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서구청은 행정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하 관계에 있고 업무적인 이제 지휘 감독 인사 관계에 있는데요. 이게 자발적으로 과연 볼 수 있을런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모으는 나눔 기금을 공무원들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면
운용에 관해서는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운영하면은 좀 악용될 소지도 있으니까요. 작년 8월에 구청 직원 자율회는 해당 민원인에게 1,000만 원 지급을 결정하면서 일부 간부를 제외하고는 모금 당사자인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자율회 회장이라든지 또 국장, 총무팀 간부 등이 일단 안건을 정해놓으면 그 일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도 네.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도 뭐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이렇게 기부도 하고 하는데 매달 이 돈이 어떻게 쓰일 거고요. 어떻게 쓰여졌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으면 굉장히 와 내가 작은 돈이지만 좋은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람이 느껴지는데 제가 낸 돈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지역단체 여러 곳에서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정의당 대구시당은 그 도로 확장에 따른 보상 행정이 문제가 있다면 네. 그 구청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구청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 없이 민원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예. 법적 정의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우리 복지시민연합은 이태훈 구청장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이태훈 구청장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줌 의혹도 없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사안 뭐 그냥 행정의 모범 사례예요.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그냥 어벙벙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선명하게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 이후 대구를 방문하면서 당권과 대권 행보를 시작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지역 기업의 주식도 좀 널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향이 좀 있나 봐요. 네. 네. TBC 대구 방송 그리고 농업기계 제작 회사인 아세아텍은 한국거래소의 조회 증시 요구에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네.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쳤기 때문입니다. 향토기업인 대구백화점의 주가도 솟구쳤습니다. 이 세 개 기업은 이른바 황교안 테마주로 불리면서 주가 널뛰기가 시작됐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구 고검장 시절에 2009년에 대구 기독 CEO 클럽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구정모 대구백화점 대표이사 회장이 현재 클럽 회장을 맡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세아텍의 김신길 대표가 전임 회장을 지냈습니다. 예. 특히 구정모 회장은 18년간 TBC 비상근 등기 이문으로 등재되어 있고 TBC 주식의 8%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한 3대 주주로 있습니다. 예. 김신길 아세아텍 대표 등은 황 전 총리와 친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사업체의 경영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펄펄 뛰고 있을 정도입니까? 네. 상관이 없다. 우연이다. 뭐 이렇게 네. 해명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고와 보이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특징주들은 널뛰기하는 특징주들은 반짝 스치는 거품이어서 오히려 이제 투자의 건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냥 스치는 거품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예. 범보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찍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가 맞물리면서 예. 유독 대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네. 특히 그 고검 검사장 신분으로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대구의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을 모은 모임을 만들었다는 게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비판이 나오는데 그 여파로 그 지역 기업들의 주식이 널뛰기 한다는 자체가 타 지역에서 보기에는 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인과관계는 좀 명확하지 않지만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다음 행보도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아이고, 예,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지난주 목요일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서 A씨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아직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딸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감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도에도 경기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하다가 떨어뜨려서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에게 네. 수원지방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두 사건 다 과실로 인한 치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의적인 살인 사건과는 구별되지만은 그래도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는 다소 형량이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어쩌다가 이런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먼저 네. 그 범행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 7일입니다. 그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있고 생후 100일 정도가 된 아들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아내가 이제 딸을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태우기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생후 3개월 된 아들이 이제 울면서 보챘다는 이유로 아이고, 머리를 주먹으로 3차례 때립니다. 네. 6일 뒤에도 그 같은 이유로 아들의 머리를 4차례 때리고 침대 매트리스 위로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계속 보침에 우는 아들을 목욕시키면서 이마 부분을 수도꼭지에 부딪히게 한 뒤에 또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몸에 올라타서 눌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씨는 그 평소 희귀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재판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 희귀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우울증이 그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이런 잔혹한 범행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더 이상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 함께 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